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케팅과 광고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 관계로 이렇게 동영상 수업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교실 수업에서는 조금 교실 수업보다는 조금 압축된 내용으로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빠르게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 그 마케팅 4P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품에 대한 내용 전략들 같이 한번 배워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격에 대한 얘기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짚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유통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통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상적 유통이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물적 유통이라는 개념인데, 일단은 이제 상적 유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판매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판매자에게서 이제 이 소비자에게로 어떤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의 어떤 그 유통을 갖다가 우리가 상적 유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적 유통이라고 하면 물적 유통이라고 한다면 어떤 재화의 어떤 상품들의 물리적 이동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물적 유통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 유통에 대해서 익숙하게 조금 이제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바로 이제 아무래도 택배와 같은 그런 수단들이 아마 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 택배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생산자로부터 그 물품을 받아서 여러분들 집 앞까지 놓여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시간이나 어떤 장소의 구애 없이 여러분들은 그 도착한 제품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아마 그런 현상들이 가능해지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유통 경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유통 경로라는 말은 어떤 제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까지로 가는 어떤 과정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적 유통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 어떤 권리, 어떤 그 제품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 우리가 이제 상적 유통 경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제품이 멀리 이제 제조업자로부터 나에게까지 물리적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면 물적 유통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 유통이라는 어떤 이 마케팅 세 번째 요소는 보통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어떤 효용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시간적인 어떤 효용을 나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제품을 갖다가 어떤 시간의 구애 없이 내가 그 제품을 내 것으로 이제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시간의 효용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또한 장소의 이전을 통해서 그 제품이 장소의 이전을 통해서 나에게로 온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장소의 효용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어떤 제조업자로부터 우리가 흔히 이제 유통기관이라고 하거든요.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유통 경로 혹은 유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장소의 어떤 불일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물적 유통 기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그 제품들을 갖다가 택배를 통해서 직접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원한다면 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어떤 매장에 가서 보통 이제 소매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매장에 가서 그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통 방식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 유통에 대한 이해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거로 봤을 때 굉장히 전통적인 유통 방식들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제조업자가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총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그 제품을 사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도매상들이 또 대단위로 총판업자로부터 그 제품을 또 사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자와 가장 근접해 있는 소매상이
도매상으로부터 제품을 사와서 각 지역에서 혹은 어떤 소비자들의 가장 인접한 부근에서 소비자에게 그 제품을 판매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최초 제조업자가 제품을 만든 건 6,000원이었지만, 자, 이렇게 유통 단계를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유통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최초 만든 가격보다는 우리가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가격들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면 유통 단계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통 단계가 감소할수록 우리가 실제 소비자들이 구매하게 되는 구매 가격은 감소하게 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례로 과거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책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인터넷으로 책을 구매하는 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좀 생소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경우에 예전에는 우리가 책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서점에 가서 책을 구매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마존이라는 기업에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책을 팔아봐야겠다라는 이제 처음에 그런 사업 계획을 얘기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코웃음을 쳤다라고 해요. 그 판매업자들이, 소비자들이 아니라 그 어떤 책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굉장히 코웃음을 쳤대요. 어떻게 책을 보지도 않은, 내가 미리 책을 살펴보지도 않은 책을 갖다가 인터넷으로 어떻게 팔 수 있겠냐 라고 해서 굉장히 코웃음을 쳤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상황은 급반전이 되었죠. 무슨 얘기냐면 그 제품을 갖다가 인터넷으로 이제 책을 팔기 시작했을 때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쉽게 그 책을 갖다가 선정을 하고 결제를 하고 또 이런 유통 시스템, 택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집 앞까지 책을 배달해 주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사람들은 책을 갖다가 서점에 가서 직접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충분히 그런 책들을 갖다가 충분히 살펴보고 일부 내용들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편리하게 구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서점에 간다 하더라도 어떤 책인지만 확인하고 집에 와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 유통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쉽게 책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책값이 이렇게 어떤 중간상들을 거치게 되면서 유통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굉장히 책값이 비싸지는 경향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어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구매하는 내용을 통해서 책값이 굉장히 저렴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유통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할인전 형태로 옮겨오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우리 대형 할인마트들이 있죠. 그런 대형 할인마트에서 제조업자로부터 대량의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본인이 유통 과정을 거쳐서 가지고 왔다가 이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마트를 방문하게 되면 이러한 어떤 대형 할인점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통 단계가 굉장히 감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이건 이제 인터넷 쇼핑이 아마 뭐 여기 이제 홈쇼핑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뭐 인터넷 쇼핑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자가 바로 다이렉트로 소비자에게 이런 유통과 물류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서 직거래가 가능해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는, 유통 단계가 감소하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런 모습까지도 이제 발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본 내용들을 갖다가 크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직접 유통과 간접 유통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직접 유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우리가 뭐 도매상이라든지 어떤 소매상 같은 그런 중간 유통업자들을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우리가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직접 유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중간상을 끼면서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된다라면 간접 유통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간접 유통의 형태를 띠게 되면, 그리고 유통 단계가 길어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지게 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전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마케팅의 요소 중에서 이 유통이라는 게 과연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좀 등장하는 어떤 원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총거래수 최소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4개의 판매업자가 있고 제조 판매업자가 있고 여기 이제 소비자가 4명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유통 구조 중간에 있는 어떤 유통기관들이 개입을 하지 않게 된다라면, 자, 각각 이 4개의 제조업자와 4명의 소비자가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4416, 즉 16번의 거래가 있어야만이 어떤 이 판매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로 와보시면, 자, 여기 중간에 있는, 여기 이제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이 중간 유통상이 이제 하이마트가 있는데, 이 하이마트가 중간에서 중간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거래를 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 가서 모든 제품들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 8번의 거래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즉,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16번의 거래가 아니라 8번의 거래로서 거래의 횟수를 줄일 수 있고, 또 거래 횟수를 줄이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마케팅 사피 중에 이 유통이라는 부분에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통 경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살펴볼 건데, 하나는 이제 소비자의 유통 경로를 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재, 우리가 산업재 어떤 유통 경로를 같이 한번 볼 건데, 한번 볼게요. 비교를 좀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자가 소비자한테 바로 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어떤 뭐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한다던가 전자상거래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중간상의 개입 없이 소비자에게로 바로 직거래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자로부터 도매상을 건너뛰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좀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도매상을 건너뛰고 바로 소매상으로 이제 가서 소비자와 가장 인접해 있는 소매상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이런 유통 구조인데,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소매상이 한꺼번에 제조업자로부터 많은 제품을 구매를 해서 소비자한테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자, 도매상을 좀 건너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제품을 파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없는 거죠. 시간이 많이 없고, 뭐 예를 들면 부패가 잘 된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뭐 예를 들면 뭐 의류로 본다라면 좀 어떤 어떤 패션 트렌드에 좀 민감한 그런 제품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팔기 어려운 제품들을 갖다가 이런 소매상들이 소비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나온 유통 구조가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조업자를 거쳐서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가장 전통적인 어떤 유통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좀 유통 구조가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어떤 농산물의 유통 구조가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로컬 푸드라고 해서 이제 유통 단계를 줄이고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이제 접목이 되고는 있는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맨 처음에 이제 농부가 어떤 제품을 갖다가 만들게 되면, 농부가 어떤 제품을 갖다가 이제 농산물을 갖다 재배를 하게 되면 도매상이 그걸 한꺼번에 많이 산 다음에 소매상한테 가져가고, 소매상은 또 각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서 유통 단계가 길어질수록 농산물의 가격이 증가하게 돼서 이런 농산물 가격에 대한 어떤 유통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런 어떤 유통 이제 로컬 푸드와 같은 그런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되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에 중간 도매상이라는 도매상이 한 명 더 끼는 경우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제품들을 이제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어떤 유통 구조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도매상이 어떤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수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냥 대량으로 만들어지진 않고 여기저기서 막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수집을 해서 중간 도매상한테 넘기고, 그 중간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판매를 해서 제품이 유통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로 크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 유통 경로인데요. 우리가 좀 소비재, 앞서 살펴봤던 우리가 소비재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산업재라는 건 우리가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최종 소비를 하기 위해서 유통이 되는 것임에 비해서 이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산업재를 이용해서 다시 소비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산업재의 소비자들도 결국에는 기업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갖다 이 어떤 원료라든지 어떤 뭐 부품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어떤 소비재 유통 경로와는 다르게 유통 경로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제조업자가 산업재 소비자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어떤 그 산업재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산업재 소비자한테 바로 공급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원료를 만든 제조업자가 그 원료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제품을 만드는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산업재 소비자는 이 원료를 만든 제조업자가 그 원료가 굉장히 어떤 좀 전문적인 그 원료를 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라고 한다면은 제조업자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전달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걸치는 것이 없이 바로 연결되는 연결될 경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조업자가 도매업자한테,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산업재 소비자한테 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뭐냐면 이제 도매업자가 그러니까 여기와는 좀 다르게 특별하게 이제 중간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어떤 기술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은 필요가 없고 굉장히 좀 표준화되어 있는 제품들, 그리고 도매상이 충분히 각 어떤 그 표준화된 제품들을 갖다가 중간에서 대량으로 사서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산업재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뿌려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 두 번째 유통 경로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제조업자가 도매업자를 거쳐서 산업재 유통업자를 한 번 더 걸쳐서 이제 산업재 소비자를 가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제조업자가 시장에 이제 새로 진입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새로 진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별도의 좀 힘을 가지고 있는 좀 우리 제품을 좀 여러 어떤 그 산업재 소비자들한테 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산업재 유통업자를 갖다가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재, 소비재 유통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유통경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통경로의 유형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유통경로 전략들을 갖다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유통경로 전략은 이제 집약적 유통경로 전략인데요. 요 유통경로 전략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 여러분들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음료수라든가 뭐 담배는 안 되죠, 그죠? 뭐 비누, 과자,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접하기도 하고 좀 우리가 눈에 많이 띄면서도 많이 구매하게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산품이라고 하는데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이제 찍어내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가능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눈에 띄어야만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집약적, 집중적 유통경로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가능한 많은 중간상들, 또 뭐 소매상들, 소비자에게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많은 점포, 중간상들을 우리가 유지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구매의 편의성이라든가 노출 빈도를 높여서 어떤 제품의 판매도를 높일 수 있는 유통경로 전략이 이 집약적 유통경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전속적 유통경로 전략인데요. 우리가 아까 이제 집중적, 우리가 이제 유통경로 전략, 집약적 집중적 유통경로 전략에서는 가능한 많은 중간상들한테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제품의 노출 빈도를 높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전속적 유통경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집약적 유통경로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아까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유통경로상의 중간상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는데, 요거는 아주 제한된 특별한 어떤 유통 중간상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전략을 갖다가 전속적 유통경로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속적 유통경로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뭐 이런 뭐 어떤 그 명품 어떤
좀 비싼 차들이 있죠. 명품 카라든가 아니면은 명품 같은 것들이 우리가 전속적 유통용로 전략을 취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명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 데서나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통 구조도 굉장히 특정한 우리가 장소에 가서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명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만 구입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뭐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이런 명품을 팔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전속적 유통 경로를 쓰고자 하는 어떤 제조업자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유통 채널들을 갖다가 강력하게 통제를 해서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의 어떤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고 고객들로 하여금 우리가 제한된 경로를 통해서 구매하도록 해서 이 구매의 희소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 전속적 유통용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유통 과정들을 좀 통제를 해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고 본인이 소비자들한테 각인하고 싶은 제품의 이미지들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전속적 유통용로 전략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선택적 유통용로 전략인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집중적 유통용로 전략이랑 그 다음에 전속적 유통용로 전략의 중간 단계에 좀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었던 우리가 그 집중적 유통용로 전략에서는 가능한 많이 중간상을 우리가 확보를 했었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전속적 유통용로 전략에서는 아주 제한된, 아주 소수의 특정한 유통 채널들만을 만들어 놓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중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중간상을 이용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속적보다는 중간상의 숫자는 더 많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두에게나 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부분에서 앞선 우리가 봤었던 집중적이나 전속적 유통용로 전략이랑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우리가 집약적, 집중적, 그 다음에 전속적, 선택적 유통용로 전략들을 갖다가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집약적 유통용로 전략은 가능한 한 점포를 그러니까 유통 점포들, 즉 말하면 소매상 같은 유통 점포들을 가능한 많이 확보해서 자사의 제품들을 많이 취급하도록 만든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가능한 많이 노출시키는 수 있는 전략이 집약적 유통용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속적 유통용로 전략은 특정한 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중간상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명품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선택적 유통용로 전략들은 우리가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하나 이상의 중간상들한테 판매권을 주는 형태를 갖다가 선택적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조업자가 본인이 만든 제품을 갖다가 소비자한테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이 중간 유통상들의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클 텐데,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집약적 유통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중간상의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상들을 제조업자가 통제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개선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중간상들을 통제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전속적 유통 경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특정 어떤 사람에게만 판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통제력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유통용 전략은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약적 유통용로 전략은 이렇게 편의품,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노출 빈도가 높고 소비자들한테 가능한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편의품이 해당이 되고요. 전속적 유통로 전략은 우리가 이제 전문품과 같은
우리가 좀 고가의 비싼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진 그런 제품에 어울리는 유통경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적 유통경로 전략은 우리가 뭐 의류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선매품에 해당되는 그런 유통경로 전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유통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유통 경로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떠한 유통 경로 전략을 구사해야 되느냐,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유통 경로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물종 유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어지는 그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그 수요일 날 수행평가를 여러분들이 좀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